안녕하세요. 개념 끝장내기 화학 짱쌤 장은경입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장난감 자동차를 조립하려고 하는데 몸체 하나에 바퀴 4개를 조립해서 장난감을 만든다고 합시다. 그런데 몸체는 2개가 있고 바퀴는 총 10개가 있다면 만들 수 있는 장난감 자동차는 총 몇 대이며 남는 건 뭘까요? 굉장히 쉽죠? 만들 수 있는 장난감 자동차는 총 2대이고 남는 것은 바퀴 2개입니다. 이렇게 장난감 자동차를 만들 때에도 몸체 하나당 바퀴 4개가 결합한다는 이렇게 규칙이 있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들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존재한다는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의 주인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요, 물질이 타는 과정, 즉 연소하는 과정에서 질량비가 일정한지 먼저 살펴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앙금이 만들어지는 반응에서 질량비가 일정한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들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는 일정 성분비 법칙으로 강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선생님과 같이 신나게 공부할 준비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끝장낼 개념들 같이 만나러 가볼게요. 장난감 자동차를 만들 때 몸체 하나당 바퀴 4개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다는 규칙이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원소들이 결합을 해서 화합물을 이룰 때에도 그 성분들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존재를 합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 각각의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물질이 타는 과정, 연소하는 과정에서 각 물질들 사이에 질량비가 일정한지 먼저 살펴볼게요. 물질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해서 빠르게 타는 과정을 우리가 연소라고 하지요. 이 연소 중에서도 금속이 연소하는 반응 그리고 수소가 연소하는 반응이 둘로 나누어 볼 건데 그 중에서 금속 먼저 볼게요. 금속 중에서도 구리를 먼저 연소시켜 봅시다. 구리가 연소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기체가 있죠. 바로 산소입니다. 그래서 구리가 연소하기 위해선 산소가 필요한데 이 구리가 산소랑 결합을 하게 되면 구리 하나당 산소 하나씩 결합해서 산화구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때의 화학 반응을 정리하면 구리 2개당 산소 분자 하나가 결합해서 산화구리가 2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러한 실험을 했을 때 그 결과 아래 표로 나타냈는데 이 아래 표를 이제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험을 했더니 구리의 질량이 1g일 때 이때 1g의 구리를 모두 태우기 위해서 필요했던 산소의 질량을 측정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때의 산소의 질량이 0.25g이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산화구리는 몇 g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질량 보존 법칙 배웠죠? 반응한 물질들의 총 질량은 생성된 물질의 총 질량과 같다. 라는 거죠. 그래서 구리와 산소의 질량을 다 더한 1.25g만큼 산화구리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럼 이때 구리와 산소 그리고 산화구리 이 셋의 질량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리가 1g 반응할 때는 산소 0.25g이 필요했다. 그렇게 해서 산화구리가 1.25g 만들어졌다. 그럼 간단한 정수비로 약분해 볼까요? 어떻게 되죠? 4대 1대 5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두 번째 실험에서도 그런지 다시 한번 볼게요. 구리의 질량을 이번에는 1g에서 2g으로 2배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구리가 완전히 반응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질량도 2배 늘어나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구리 2g, 산소 0.5g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산화구리의 질량도 이 첫 번째 것에 비해서 2배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때도 2g 대 0.5g 대 2.5g 약분을 하면 각각 4대 1대 5의 질량비로 결합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세 번째도 그럴까요? 볼게요. 3g의 구리를 완전히 반응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1g보다 3배 늘어나죠. 그랬더니 필요한 산소의 양도 3배로 늘어나네요. 그렇다면 이 둘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산화구리도 총
3배만큼 늘어난 3.75g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여기서도 질량비를 봅시다. 구리 3g 대 산소 0.75g 대 산화구리 3.75 약분하면 이때도 4대 1대 5의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하, 우리가 구리를 태워서 산화구리를 만들 때 넣어준 물질, 각각의 물질 넣어준 대로 모두 다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구리 대 산소 대 산화구리가 이렇게 4대 1대 5 일정한 질량 비율로만 결합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표를 그래프로 바꿔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프 봅시다. 네, 그래프 볼게요. 구리의 질량이 1g일 때는 산소가 0.25g 필요했어요. 그렇다면 이때 만들어지는 산화구리는 구리의 질량과 산소의 질량을 다 더한 1.25g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구리의 질량을 2배로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필요한 산소의 질량도 2배로 늘어나네요. 구리의 질량을 3배로 늘렸더니 필요한 산소의 질량도 3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로축은 반응물 중에 구리, 세로축은 반응물 중에 산소라고 한다면 구리의 양이 늘어날수록 그 구리와 완전히 반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의 질량도 일정하게 늘어난다. 이 둘이 서로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들 사이의 질량비를 보면 구리 1g 반응할 때 산소 0.25g, 그래서 산화구리 1.25g 만들어지니까 4대 1대 5라는 일정한 질량 비율로 산화구리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산화구리만 이렇게 일정한 질량 비율로 결합해서 만들어지는지 마그네슘을 연소시켜서 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마그네슘을 연소시켜 봅시다. 마그네슘도 연소되기 위해서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 기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하면서 열과 빛을 내면 산화 마그네슘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마그네슘 2개가 산소 분자 하나랑 결합하면 산화 마그네슘이 총 2개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실험 결과를 아래 보도록 할게요. 마그네슘 0.3g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태웁니다. 그럴 때 필요한 산소의 질량이 얼마인지 측정을 해보니 0.2g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마그네슘과 산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산화 마그네슘은 총 몇 g일까요? 그렇죠? 이 둘의 질량만큼 0.5g 만큼 만들어지겠죠. 즉 반응물 총질량과 생성물 총질량이 같다. 질량보존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질량보존의 법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물질들의 질량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다 쓸게요. 마그네슘 대 산소 대 산화 마그네슘. 이들의 질량비를 보려고 해요. 그럼 봅시다. 마그네슘 0.3g 반응할 때 산소는 0.2g 필요하죠. 그랬을 때 산화 마그네슘 0.5g 만들어지네요. 그럼 이것을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3대 2대 5의 질량 비율로 결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실험도 그런지 볼게요. 이번에는 마그네슘의 질량을 2배로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필요한 산소의 질량도 2배로 늘어나네요. 그랬더니 만들어지는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도 2배로 늘어나요. 마그네슘의 질량을 3배로 늘렸더니 필요한 산소의 질량도 3배. 그때 만들어지는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도 3배.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질량을 간단한 정수비로 나눠보면 6대 4대 10, 결국 3대 2대 5죠. 여기도 9대 6대 15, 약분하면 3대 2대 5. 이렇게 마그네슘과 산소가 결합해서 산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질 때는 3대 2대 5라는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도 그래프를 보면서 다시 살펴볼게요. 그래프 봅시다. 마그네슘의 질량이 0.3g에서 0.6, 0.9, 0.12 이렇게 2배, 3배, 4배 늘어날 때 그때 필요한 산소의 질량도 0.2, 0.4, 0.6, 0.8 이렇게 2배, 3배, 4배 필요하네요. 그렇죠? 그럼 이때 이 무수히 많은 점 중에 점 하나를 골라봅시다. 마그네슘 0.3g 반응할 때 산소는 0.2g 필요하죠.
그렇다면 산화마그네슘은 0.5g 만들어지겠죠. 약분하면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마그네슘 대 산소 대 산화마그네슘이 3대 2대 5의 일정한 질량 비율로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금속의 연소 반응에서 질량비가 일정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내는지 실험 과정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실험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증발 접시를 가열 장치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증발 접시 안에 구리가루를 준비해요. 구리가루를 제일 처음 0.5g을 준비해서 이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잘 섞어주면서 가열을 해요. 그럼 왜 잘 섞어줄까요? 지금 구리가 산소랑 결합을 해야 되죠. 근데 구리 가루를 넣다 보니 아래쪽에 있는 구리는 산소랑 잘 만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섞어서 산소와 결합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구리가루의 색이 모두 검게 변하면, 구리가루의 색이 왜 검게 변할까요? 순수한 구리는 붉은색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구리가 되면 검게 변해요. 붉은색의 구리가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전기를 잘 통했던 성질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성질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 검게 변했다면 모두 다 산화구리로 변했다. 즉 반응이 완결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반응이 완결되면 불을 끄고 식힌 다음에 산화구리 질량을 구한다.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실험을 끝내는 게 아니라 구리가루의 질량을 일정한 비율로 점점점 늘려서 똑같은 실험을 반복한다. 그런 다음에 구리 그리고 산화구리의 질량 비율을 계산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결과표 보겠습니다. 결과표를 볼게요. 그랬더니 구리가루가 0.5g 반응을 했을 때 산화구리가 0.625g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질량으로 재면 돼요. 그럼 이때 반응한 산소의 질량은 어떻게 알아낼까요? 구리와 산소가 결합해서 산화구리가 만들어지죠. 그렇다면 산화구리 질량에서 구리 질량을 빼면 그것이 바로 산소의 질량이 돼요. 이렇게 해서 산화구리에서 구리의 질량을 모두 빼서 구리의 질량과 산소의 질량 그리고 산화구리 질량을 이렇게 표로 완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구리의 질량, 산소의 질량 관계된 그래프를 그리죠. 이렇게 그려봤더니 구리가 0.5g 반응할 때 그때 산소는 0.125g 여기다 쓸까요? 구리가 0.5g 반응할 때 산소는 0.125g 그리고 그때 만들어지는 산화구리는 얼마? 0.625g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들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로 약분을 하면 얼마? 구리 대 산소 대 산화구리 4대 1대 5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산화구리라고 하는 이 화합물을 구성하는 구리 대 산소의 질량비는 항상 4대 1 비율로 결합한다. 이렇게 일정한 질량 비율로 결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속이 이렇게 연소하는 동안에는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금속의 연소 반응 말고 수소를 연소시켰을 때도 질량비가 일정한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소를 태워봅시다. 수소가 타기 위해서도 산소라는 기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수소가 산소 기체랑 빠르게 결합하면서 열과 빛을 내면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물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수소를 태우면 물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화학 반응식을 보면 수소 분자 2개는 산소 분자 하나랑 결합해서 물 2분자 만든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아래 실험 결과 이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이 표를 보면 제일 왼쪽에는 반응하기 전에 공급한 기체들의 질량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질량들이 모두 이 각각의 물질들이 모두 반응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이 둘을 이렇게 섞었더니 반응을 하고선 남는 기체가 있네요. 남는 기체만큼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이 중에서 실제로 참여한 수소와 산소의 질량이 몇 g인지 그럼 그때 만들어지는 물은 몇 g인지 이 표를 채워봅시다.
첫 번째 실험. 수소 2g, 산소 8g 둘을 섞었어요. 그리고 반응을 시켰습니다. 완전히 반응을 했더니 수소만 1g 남았어요. 그럼 수소는 2g 중에 1g이 남았으니까 반응에 참여한 것은 1g이 되겠죠. 다음 산소. 산소 8g 공급해줬는데 남는 산소가 없네요. 즉, 산소는 8g 모두 다 반응을 했다. 그렇다면 물은 몇 g 만들어졌을까요? 이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질량보존 법칙으로 생각할 수 있죠. 반응한 물질, 수소와 산소입니다. 이 둘의 총 질량은 생성된 물질, 물의 질량과 크기가 같다. 따라서 수소 1g, 산소 8g이라면 물은 9g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볼게요. 수소 3g, 산소 24g 넣었는데 반응 후 남는 기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소 3g, 산소 24g 다 반응에 참여한 거죠. 그렇다면 물은 27g 만들어졌겠네요. 다음 세 번째. 수소 4g, 산소 34g 넣어주었는데 그 중에서 산소만 2g 남았어요. 그렇다면 수소는 4g 다 반응하고 산소는 34g 중에 2g 반응하지 않았으니까 32g 반응했습니다. 그러면 물은 36g 만들어지네요. 그럼 이제부터 잘 볼게요. 수소 대 산소 대 물의 질량비는 1 대 8 대 9라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 실험도 3 대 24 대 27은 1 대 8 대 9. 세 번째도 4 대 32 대 36도 1 대 8 대 9. 이렇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을 만들 때는 넣어주는 대로 다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 대 산소 대 물의 질량 비율이 1 대 8 대 9인 이 비율로만 물을 만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수소가 연소될 때에도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에서도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앙금 생성 반응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앙금 생성 반응,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과 질산납 수용액 이 둘을 반응시키는 거죠. 그럼 이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화학 반응식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질산납 그리고 아이오딘화 칼륨 이 두 수용액을 섞습니다. 그러면 각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들이 쪼개지겠죠. 이온화가 되겠죠. 그래서 납 이온과 질산 이온으로 이온화되고 이것은 칼륨 이온과 아이오딘화 이온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 중에서 납 이온과 아이오딘화 이온은 이 둘이 결합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납 이온 하나당 아이오딘화 이온 두 개가 결합해서 아이오딘화 납이라고 하는 노란색 앙금을 만들죠. 노란색 앙금. 그리고 나머지 질산 이온과 칼륨 이온은 그대로 수용액 상태로 이제 남아 있게 돼요. 수용액 속에서 이온 상태로 남아 있게 돼요. 그러면 이때 알자 이온만 볼게요. 알자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에 직접 참여한 이온들만 말하죠. 그럼 알자 이온은 여기에서 납이온과 아이오딘화 이온이 될 거예요. 그럼 나머지 질산 이온과 칼륨 이온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구경꾼 이온이라 부르죠. 어찌되었든 이 알자 이온만 쏙 뽑아서 반응식을 꾸며본다면 납 이온 하나당 아이오딘화 이온은 두 개 결합을 합니다. 왜? 납은 2 플러스 이온, 아이오딘화 이온은 1 마이너스 이온이죠. 전기적인 중성 상태의 화합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납 한 개당 아이오딘화 이온 두 개가 결합합니다. 그래서 이른 생략을 해서 아이오딘화 납 앙금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알자 이온 반응식이죠. 그래서 이 알자 이온 반응식을 보면 모형으로 나타낸다면 납 이온을 볼트, 아이오딘화 이온을 너트라고 비유한다면 볼트 하나당 너트 두 개를 결합해서 이러한 조리품을 만드는 것처럼 납 이온 하나당 아이오딘화 이온은 항상 두 개 결합했을 때 아이오딘화 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넣어준 대로 다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1대 2의 입자 비율로 결합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앙금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실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앙금 생성 반응 실험을 보도록 할게요. 농도가 같은 질산납 수용액과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시험관을 총 6개 준비를 해요. 그리고 각각의 수용액에는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을 모두 똑같이 6ml씩 미리 다 집어 넣어줍니다. 그럼 무엇을 다르게 하느냐? 여기에 추가로 넣어주는 질산납 수용액의 양을 서로 다르게 해줘요. 그래서 A 수용액에는
0, B는 2, C는 4, 6, 8, 10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시험관에 서로 다른 양의 질산납 수용액을 이제 넣어줘요. 그럼 이제 앙금이 생기겠죠? 첫 번째 시험관에는 질산납 수용액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으니까 여기에서만 앙금이 생기지 않고 나머지엔 다 앙금이 생겼을 거예요. 이때 앙금이 생긴 그 높이를 그래프로 나타내 볼게요. 가로축은 넣어준 질산납 수용액의 부피, 세로축은 만들어진 앙금의 양이라고 한다면 A는 질산납을 넣어주지 않았으니까 앙금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B는요. 앙금이 이만큼 생기네요. C는 앙금이 이만큼, D는 앙금이 이만큼, E, F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질산납 수용액을 많이 넣어주면 많이 넣어줄수록 앙금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D 시험관 이후에 이 E와 F 시험관을 보면 아무리 질산납 수용액을 많이 넣어줬어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앙금의 양이 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때는 이 질산납과 반응할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과 질산납 수용액이 반응할 때도 일정한 양끼리 반응을 해서 앙금을 만든다는 거죠. 넣어주는 대로 다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실험 상황을 표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여섯 개의 시험관에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을 똑같이 집어넣고 여기에 질산납 용액을 서로 다르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수용액은 농도가 같아요. 그랬더니 만들어진 앙금의 양을 보니까 0, 5, 10, 15, 15, 15. D에서 앙금의 양이 제일 많죠. 그리고 이 뒤에도 앙금의 양이 많은데 앙금의 양이 최대로 만들어지는 경우 중에서 가장 적은 양의 질산납을 넣은 건 바로 D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같은 농도의 두 수용액을 섞었을 때 1대 1의 부피비로 반응할 때는 알자 이온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자 이온이 모두 다 반응을 한 경우죠. 그럼 이때랑 비교해서 A, B, C에는 어떤 알자 이온이 남아있는지 E, F에는 어떠한 알자 이온이 남아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부터 볼까요? A.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에 들어있는 알자 이온은 아이오딘화 이온만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질산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A 시험관에는 알자 이온, 아이오딘화 이온만 들어있겠죠. 다음 B와 C도 마찬가지인데 이 중에서 C를 D랑 비교를 해볼게요. C와 D는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의 부피는 같아요. 근데 무엇이 다르냐? 질산납의 부피가 다릅니다. 앙금이 15ml나 생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C에는 10ml밖에 생기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때보다 질산납의 양이 적기 때문이죠. 그렇죠? 질산납이 적어요. 질산납이 적다는 것은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은 남는다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알자 이온은 아이오딘이나 칼륨 이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나비온을 더 넣어주면 더 반응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죠. 그럼 이번에는 EF를 볼게요. EF 중에서 E를 D와 비교를 해볼게요. 둘의 공통점은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의 양이 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질산납의 양이 달라요. 질산납을 훨씬 더 많이 넣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앙금의 양은 변화가 없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때는 질산납보다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 이 앙금의 양이 결정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이때 남는 알자 이온은 질산납 속에 들어있는 납 이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F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질산납 용액을 0, 2, 4, 6, 8, 10 이렇게 넣어주었더니 0, 2, 4ml만큼 넣어주었을 때에는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이 남고 질산납이 부족하다. 그리고 D에서는 각각이 완전히 반응을 했고 E와 F에서는 질산납을 많이 넣어주었는데도 앙금량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이 부족하다. 질산납이 남는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이게 넣어준 대로 다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반응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실험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과 질산납 수용액 둘을 반응시켰어요. 그래서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일정한 양의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에 일정한 양의 질산납 수용액이 반응한다. 즉, 이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의 일정한 양에는 최대로 반응할 수 있는 질산납 용액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 친구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앙금 생성 반응에서의 질량 관계를 알아보는 건데 좀 전에 실험에서는 두 수용액의 부피를 다르게 하지 않았나요? 근데 이게 질량 관계랑 어떤 관계가 있죠? 라고 의문을 품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지금 이 두 수용액은 퍼센트 농도가 같았어요. 그렇죠? 퍼센트 농도가 같을 때 두 수용액이 완전히 반응한 것이 D, 시험관이었어요. 그리고 각각의 수용액은 1대1의 부피비로 반응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농도가 같고 일정한 부피 속에는 아이오딘과 칼륨 그리고 질산납이 일정한 양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아이오딘화 이온과 납 이온이라고 하는 알짜 이온이 일정한 개수비로 들어있지요. 그런데 이때 이 아이오딘화 이온과 납 이온은 몇 대 몇으로 결합한다? 항상 아이오딘화 이온 2개당 납 이온 하나가 결합을 하죠. 그리고 이 아이오딘화 이온은 자기 고유의 질량을 가지고 있고요. 납 이온도 자기 고유의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아이오딘화 납이라고 하는 이 물질을 보면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아이오딘과 납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앙금 생성 반응에서도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지금까지 금속이 연소되는 반응 그리고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을 봤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화학 반응에서 어떠한 화합물을 만들 때에는 각 물질들 사이에 일정한 질량 비율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 하느냐?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해요. 그럼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프루스트라고 하는 과학자가 알아냈습니다. 화합물이 만들어질 때, 두 종류 이상의 원소들이 단단하게 결합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이 될 때 각 성분 물질들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이것이 일정 성분비 법칙이에요.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은 왜 성립하느냐? 그 화합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개수비가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는요. 물은 항상 수소 원자 2개에 산소 원자 하나 결합되어 있을 때에만 물이 돼요. 만약에 여기에 산소가 하나 더 추가가 된다면 그때는 물이 아닌 거죠. 과산화수소가 돼요. 이렇게 화합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개수비가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질량비도 일정하다는 거죠. 그럼 이 일정 성분비 법칙이 언제 성립을 하느냐? 혼합물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혼합되는 과정은 두 물질이 섞이는 과정이죠. 즉, 물리 변화에서는 성립하지 않아요. 하지만 화합물에서는 성립합니다. 화합물에서만 성립을 해요.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화학 변화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화학 변화에서는 성립하지만 물리 변화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이 특징 알아두실게요.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특징 볼게요.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가 다르면 서로 다른 물질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화합물을 이루고 있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만약에 다르면 물이 아닌 과산화수소, 그러니까 다른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분자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에 지금 물과 과산화수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형에 분자수, 원자수비, 질량비를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는 물 분자 1개가 표현되어 있고요. 여기는 물 분자 2개, 과산화수소 분자 하나, 과산화수소 2분자가 있네요. 총 원자수를 봅시다. 수소 원자 2개에 산소 원자 하나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수소 2개에 산소 1개. 여기는 수소 원자 4개, 산소 원자 2개가 있지요. 여기는요. 산소 원자 2개에 수소 원자 2개가 있으니까 수소 2개, 산소 2개. 아이고. 산소 2개. 여기는요. 수소 원자 4개, 산소 원자 4개가 있어요.
그럼 원자수의 비를 봅시다. 수소 대 산소는 2대 1. 여기도 수소 대 산소는 4대 2니까 2대 1. 여기 수소 대 산소는 2대 2니까 1대 1. 수소 대 산소는 4대 4니까 1대 1이에요. 그럼 질량비를 볼게요. 수소의 상대적인 질량을 1이라고 하고 산소의 상대적인 질량을 16이라고 한다면 수소 대 산소의 질량비는 2 곱하기 1일 때 1 곱하기 16 계산하면 1대 8이 되죠. 그럼 이때는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1대 8. 그럼 이때는요. 수소 대 산소의 질량비는 1대 16. 이것은요. 1대 16입니다. 그러면 볼게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모형은 둘 다 물이었어요. 물을 이루고 있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1대 8이죠. 같지요? 과산화수소는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1대 16으로 같아요. 하지만 물의 질량비와 과산화수소의 질량비가 다르죠. 그러니까 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원소들의 질량비가 다르면 다른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물질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일정 성분비 법칙은 화합물일 때,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에만 성립을 하죠. 그럼 1번부터 첫 번째부터 볼게요. 물은 수소 원자 2개에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물이에요. 즉 물은 화합물이죠. 그렇다면 이 화합물을 이루고 있는 수소와 산소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다음 니은 공기. 공기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등등등 기체가 섞여 있는 혼합물입니다. 혼합물은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지 않고요. 다음 디귿 설탕물. 설탕물도 설탕과 물이 섞인 혼합물이죠. 그래서 이것도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지 않고요. 다음 산화구리. 산화구리는 구리 하나당 산소 하나가 결합한 화합물입니다. 따라서 일정 성분비 법칙 성립하고요. 미음,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은 나트륨 하나당 염소 1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것 또한 화합물이에요. 따라서 일정 성분비 법칙 성립하고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탄소 하나당 산소 2개 결합해서 만들어진 분자죠. 이것도 화합물입니다. 따라서 화합물인 기역, 리을, 미음, 비음만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고 나머지 혼합물 2가지 물질은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마그네슘을 넣고 가열하면서 생성된 산화마그네슘의 질량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마그네슘 15g이 모두 반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의 질량과 이때 생성된 산화마그네슘의 질량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 그래프를 보고 필요한 산소의 질량 그리고 만들어진 마그네슘의 질량을 우리 한번 추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반응식 먼저 써볼까요? 마그네슘이 산화마그네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체 산소가 있죠. 이것이 산소랑 결합을 하면 산화마그네슘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들 사이에 질량비를 보려고 해요. 그럼 여기 무수히 많은 점 중에 아무 점이나 한 점만 대입해도 돼요. 왜냐하면 마그네슘의 질량이 2배, 3배 늘어날수록 산화마그네슘의 질량도 2배, 3배 늘어나서 비례한 그래프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럼 이 무수히 많은 점 중에 계산하기 편한 값, 이 점의 값을 대입을 할게요. 이때 마그네슘의 질량이 3g이래요. 그리고 산소의 질량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산화마그네슘의 질량이 5g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 3g의 마그네슘이 완전히 반응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몇 g 필요할까요? 이 둘이 반응한 물질이에요. 반응한 물질의 총 질량은 생성된 물질의 총 질량과 같죠. 질량 보존 법칙으로 설명하죠. 따라서 산소는 2g 필요합니다. 따라서 3대 2대 5의 질량 비율로 결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마그네슘 몇 그램? 15g 반응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3보다 15, 5배 더 커진 거죠. 그때 필요한 산소의 질량도 5배 더 커져야 돼요. 따라서 산소 10g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때 만들어진 산화마그네슘의 질량은 이 둘을 더한 25g이다 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3에서 15, 5배, 2에서 10, 5배니까 이것도 5에서 25, 5배. 증가하는 이 비율로 계산을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산소의 질량 가는 10g, 만들어진 필요한 산소의 질량 가는 10g, 만들어진 산화마그네슘의 질량 나는 25g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답을 바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답은 10, 25. 2번에 바로 답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일정 성분비 법칙으로 질량 관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구리가루가 산소와 반응을 할 때 질량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과정 볼게요. 구리가 산소랑 결합을 하면 산화구리가 만들어지죠. 이때 질량비를 봅시다. 무수히 많은 점 중에 점 하나를 택할게요. 구리 1g 반응할 때 산소는 0.25g. 그렇다면 산화구리는 이 둘을 더한 1.25g 만들어지겠죠. 그럼 질량비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다면 4대 1대 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볼게요. 첫 번째, 구리와 산소는 1대 4의 질량비로 결합한다. 1대 4가 아니라 4대 1이죠.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리고요. 니은, 검은색의 구리가 산소와 결합해서 붉게 변한다. 구리는 원래 붉은색이에요. 근데 이것이 산소랑 결합하면 검은색으로 변하는 거죠. 서로 색깔이 잘못 매칭되어 있어요. 니은 틀리고요. 다음 티귿. 구리와 산소가 결합해서 산화구리가 생성된다. 그렇죠. 구리와 산소가 결합해서 산화구리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구리의 전하량이 2+입니다. 그래서 로마자 2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디귿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휘리릭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화합물이 생성될 때 성분 물질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이 법칙을 우리는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하지요.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은 혼합물에서는 성립하지 않죠. 하지만 화합물에서는 항상 성립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Q&A 게시판에 꼭 올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요, 기체 반응 법칙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